제 블로그에 쓴 글 중에 내용이 괜찮은 글들은 유튜브에 가끔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요. 오늘은 이 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이 글은 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글 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이제 퍼져 가지고 누적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혹시나 이제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마인드나 멘탈 정립이 안 됐는데 제 글을 아직 못 보셨다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2013년에 써진 글이고요.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싸구려로 지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분을 만나가지고 들었던 얘기들이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제목 어그로를 안 끌면 글이 많이 읽힐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목에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사실 만나셨던 분은 슈퍼겜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슈퍼겜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투자로 잘 이제 되신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냥 슈퍼겜이라는 단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오는 의미가 큰 것 같아갖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제 저보다 앞서 나가신 선배 투자자들한테서 연락을 한창 많이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했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마침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글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뻔한 곳에 답이 있다.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가 고급 정보에 관한 것인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고급 정보가 많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좋고, 개인 투자자는 항상 손실을 본다는 논리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그러나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틀렸다. 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의 숫자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가, 또 기관 투자자들은 훈련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당연히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손실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탑티어들끼리 이게 경쟁으로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은 고급 정보에 의존하지 않았다. 고급 정보라는 것을 믿지도 않는다. 이분들이 의존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상식에 의존해서 투자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다트에 올라오는 전자공시,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회사에 전화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자기만의 통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1차적인 분석이 아니라 2차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공시는 사안에 따라서 단기 이슈, 중기 이슈, 장기 이슈로 분류하고, 회사의 체질을 바꿀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작은 휩소에 불과한 것인지를 잘 구분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신문지상에 있는 작은 박스 기사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몇 분들이 입을 모았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대단한 고급 정보라는 건 없다. 그 고급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올 정도면은 이미 그 정보는 앞에 수십 명, 수백 명을 거쳐서 닳고 다른 정보다. 그런 거는 특히 요즘은 또 메신저 같은 걸로 워낙 정보가 빨리 돌기 때문에 그런 찌라시를 보고 투자하는 건 더더욱 위험해져서 경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과 관련한 신문기사나 산업과 관련된 기사, 그 다음에 기업이 했던 공시 내용, 그 다음에 그 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통계 자료나 산업협회 같은 곳의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회사에 전화하는 것 등,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수집을 하고 그걸 잘 가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뻔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핵심만 심플하게 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복잡한 분석을 하는 것보다 회사 이익과 직결된 핵심만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 기법, 최신 밸류에이션, 금융 기법, 거시적인 지표도 보고 이런저런 금융 테크닉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도 좋을까라고 저에게 반문하셨고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나 EPS가 증가할 만한 핵심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걸 잘 분석해내고, 그리고 분석이 끝났다면 시장에 잘 대응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투입 노동력이라는 개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다 노동력이다. 물론 단타 매매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제 단타에 하루 종일 시간을 투척하는 거, 그것도 투입 노동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되려면은 노동력 대비 수익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동력 대비 수익률도 심플하게 핵심만 빨리빨리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훨씬 삶의 질도 좋고
노동력 대비 수익률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의 이익의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 이슈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슈에 빨리 집중해서 이 회사의 이익이 진짜로 절반이 영구적으로 날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지 않고 그런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곁다리로 자잘한 분석을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른 분석에 힘을 쏟기보다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 핵심적인 부분에 힘을 쏟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소홀히 하지는 말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공부를 그렇다고 아주 소홀히 하면 계좌가 파란불로 변할 것이다. 이분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강조했던 단어가 통찰력이라는 단어였는데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꼽으라고 하면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투자자분들은 또 결단력이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결단력, 통찰력. 통찰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만 심플하게 이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고요. 운 좋게 이제 묻지마 방치 투자로, 그러니까 뭐 내가 언제 주식을 사놨는데 한 20년 까먹고 있었더니 많이 올랐다, 이런 방치 투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제대로 기업을 분석하고 장기간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국한해 보면 이들 중 성공한 투자자나 슈퍼개미 혹은 재벌로 성장하는 사람들 중 명문대 경영학 교수님은 아마 계시긴 할 거예요.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십니다. 이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 또는 주식으로 성공한 슈퍼개미 중에 스카이 대학이나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죠. 이건 맞아요. 예. 아마 투자로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못 나오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그리고 또 당연히 또 명문대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가 이렇게 투자로 성공하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적 전쟁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DCF 공식이나 영어 한 문장 뭐 이런 거 하나 더 하는 사람이 유리하진 않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도 물론 이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좋죠. 예,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데 상하탑에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아니면 좋지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보다는 철저히 통찰력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교로 나온 사람이 통찰력으로 스카이 출신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곳이 주식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제로섬 논리네요. 그렇죠? 이분 이제 저랑 얘기할 때 전반적으로 제로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플러스 썸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배당도 주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썸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은 플러스 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좀 제로섬 논리가 들어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제로섬 플러스 썸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꼭 뭐 가방끈이 길고 뭐 아는 게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는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기억을 이렇게 글 써놓은 걸 보니까 이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면 제가 통찰력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통찰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통찰력은 많은 경험과 많은 독서에서 나온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앞서 가셨던 선배 투자자들 중에 좀 잘 되신 분들 보면 거의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경험, 세상 곳곳에서 온갖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책벌레들이세요. 책벌레.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이를 행동으로 빠르게 옮길 수 있으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자 세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나 누리지 못하는 복리. 주식은 퍼센트 게임이다. 이 문구도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신 내용인데, 퍼센트 게임은 복리로 우상향을 하면은 아주 시간이 갈수록 압도적으로 우리 자산을 빨리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퍼센트 게임의 위험성은 밑에 0 하나 곱하면은 0이 되죠. 그래서 그 0 하나 곱한 걸로 우리 인생이 한 방에 아웃될 수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누구보다 복리의 위력을 잘 알고 있고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하게 매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꾸준히 매매를 잘해서 100억을 만들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마이너스 50% 수익률을 내면 자그마치 50억 원이 사라진다는 게 주식의 무서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잃은 50억은 다시 플러스 100% 수익률을 내야지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주식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아서 꾸준히 이익을 누적해서 복리를 실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리라는 것은 사고 팔아서 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좋은 회사를 잘 선택을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내가 투자한 자금도 함께 복리 성장하는 것,
그게 복리를 주식시장에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건너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울 건 없는데, 가치 투자자라면 흔히 하는 생각인데 트레이딩으로는 복리를 실현하기 힘들다. 기업과 동행하는 이제 투자를 해야 복리를 실현하기가 유리하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인베스팅과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제 다른 이제 투자자들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좀 개념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2013년에 쓴 글이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매를 한대요. 트레이딩. 그러면서도 자기가 투자자다라고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치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실상은 대부분 투자가 아닌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사람마다 시계열이 다 다르고, 또 적정 주가에 빠르게 도달했는데 일주일 만에 도달했는데 일주일 만에 팔면 그게 또 투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투자이죠. 예. 적절하게 회사를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회사를 매수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TP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는데 단기간에 그거를 매도했다고 해서 가치 투자자가 아닌 건 아니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란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이 이야기가 투자를 가장 통찰력 있고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라고 이 형님이 말했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사례로 이제 인베스팅과 트레이딩 그리고 복리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갈무리 돼가던 2008년 말에 여성 소비재 관련 주식을 최저가인 1,000원대에서 상당량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서, 일단 이 주식을 매집하게 된 거는 신문기사에서 아까 세 줄짜리 박스 기사를 보고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화장품 사려고 명동으로 몰려든다, 그 기사를 보고서 그게 팩트인지 체크하려고 명동에 있는 이 회사의 주력 매장에 앞에서 하루 종일 지느치고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가는지 다 이제 세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실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는 걸 보고 1,000원대에서 상당한 수량의 주식을 잡았는데, 6개월 후에 이 주식이 무려 8배가 뛰어서 8,000원대에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7, 8배 오른 거면 엄청나죠. 잘한 건데, 제가 이분한테 정말 굉장하다, 단기간에 좋은 투자 실적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손사래를 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하신 말씀이, 그때 이익 실현한 거는 자기 실력보다는 운이라고 일단 겸손하게 운을 떼셨고요. 그분이 이제 좀 후회하는 게, 그때 자기는 매매를 했다. 인베스터가 아니었다. 8,000원에 매도한 그 주식은 2년 뒤에 2만원을 돌파했고, 다시 1년 6개월 뒤에는 9만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100배 오른 거죠. 게다가 주식이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감안하면 수백 배 오른 건데, 그 주식을 진짜 그 단기 이슈, 모멘텀으로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라 그 회사와 마음먹고 동행할 생각으로 인베스팅을 했으면, 자기는 비록 그때 이제 투자 자산이 별로 얼마 안 돼서 투자 원금은 적었지만 그게 100억이 넘는 가치로 불어났을 것이다 라고 약간 이제 그런 아쉬움이 담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에서 중요한 거는, 매도한 주식이 가격이 폭등했다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체질이 분명히 변하고 그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기업의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냈다라는 이유로 주식을 매도하는 거, 그게 실수라고 합니다. 그 기업이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영업망을 확장해 나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 주식이 나중에 주당 90만 원이 가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에 연연해서 뭔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자가 되고, 진짜 그 회사의 본질과 펀더멘털에 집중하면 투자자가 된다 하는 지극히 단순한 얘기지만 울림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가 봅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한 논란은 고수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인데, 지금도 사실 답은 없어요. 투자자들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답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집중 투자를 해야 단기간에 슈퍼개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명의 슈퍼개미가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사라지겠죠, 확률상. 그렇지만 이제 또 나는 그냥 그 노름하기 싫다 해서 적절하게 포트를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집중 투자해서 운대가 잘 맞아서 압도적으로 버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속도가 늦겠지만 그래도 숱하게 사라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이제 부자가 되실 거고요. ROE와 PBR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PBR과 ROE를 조합해서 투자하는 본인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ROE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본 총계분의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빼고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으로 얼마의 이익을 냈냐, 그게 ROE죠. 그 다음에 PBR은 주당 순자산은 BPS죠. 자본 총계를
주식 수량으로 나눈 거. 그래서 주당 순자산분의 현재 주가를 하면은 PBR 몇 배인지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는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량으로 나눈 거고, 그걸 다시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 주가를 하면 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차피 분모랑 분자가 막 썰리거든요, 서로. 그래서 해보면 결국은 ROE는 BPS분의 EPS 곱하기 100, 그리고 또 이걸 바꿔보면은 ROE는 퍼분의 PBR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은 ROE는 높고 PBR은 낮은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퍼가 낮은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ROE, PBR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PBR만 낮은 걸 사면은 밸류 트랩에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ROE라는 지표를 통해서 조합을 해서 보는데, 또 ROE를 보려면은 부채 비율이 낮은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ROE가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또 제 생각에는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잘 조합해서 봐야지 이 ROE, PBR 지표를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이거 요즘 시장이 꾸리꾸리해서 좀 이 부분이 좀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08년 시장 대폭락 무서웠잖아요, 맞죠? 이분도 이제 2008년 시장 대폭락을 할 때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까지 수직 하락했고, 그 다음에 살짝 다시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1400으로 내리꽂고 1200을 깼거든요. 그리고 이제 1400 수준에서, 제가 알기로 1400, 1200 수준에서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투자자들이. 투매가 많이 나왔는데 1200에서 바닥이라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다시 샀죠. 그리고 1000을 깨자 이제 진정한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수가 이렇게 계속 폭락했는데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분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이미 지수가 폭락하기 전부터 주식 비중이 100%였다고 합니다. 주식쟁이는 거의 대부분 주식 비중 100%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맞으면 뭐 어떡합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몇 번 하락장 경험해보셨던 분들은 이 경험이 많으실 텐데, 그냥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분이 했던 행위는 딱 하나라고 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괜히 뭐 타이밍 재서 팔고 들어가고 하면은 엇박자 타갖고 더 계좌만 녹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좋은 회사를 잘 샀다면. 그래서 이분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수가 892포인트를 찍고 반등하자 손실됐던 그 손실분이 급격하게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뒤에 원금을 회복한 계좌는 급등을 해서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나서는 재산이 대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락장을 잘 거치면은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뭐 제가 항상 많이 하던 얘기라서 별로 신선하진 않을 텐데 또 한번 재차해 볼게요. 바닥은 누구도 단장할 수 없다. 그리고 공포감을 이기면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기업의 개별적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 이슈로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식을 손절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차라리 현금이 있다면 더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돈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버셔서 그런지 이 당시에 이제 저한테 만나자마자 대뜸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돈의 한계의 효용은 분명히 있고,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 한계의 효용이라는 건 있고, 자기는 그래서 행복론에 대해서 찾아다닌다. 주변에 이제 큰 손이나 돈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도 많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돈을 쓰면서 보내는 사람도 많고, 모두 다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본인도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가 되면서 돈을 버는 그 자체에 대한 행복감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에 더 기여할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줄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요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사색, 이런 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좀 여의도랑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나 뭐 사무실 같은 것도 여의도에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작은 사회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또 그걸 바깥에 알렸더니 또 금방 그걸 접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신선노름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꼭 이분 아니어도 주변에 이제 성공하신 투자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이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관이 트레이딩에 가까우면 이 얘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 가치 투자자들조차도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런 큰 틀의 가치 투자조차도 또 이것만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잘된 분들도 있다 하는 차원의 얘기고, 제가 오랜만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제 글을 퍼가서 커뮤니티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들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댓글을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다 호의적이고 잘 배웠다 하는 댓글들인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가치 투자를 가르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는 지능 문제다. 좀 격하게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능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성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은 빨리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나아요. 괜히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만 이제 제 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생각이 비슷하실 테니까 한번 보자면, 저녁 먹으면서 강의한 걸 다 적었을까? 아니면 글쓴이 생각일까 했는데, 제가 이거 형님한테 양해 구하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괜찮은 내용을 핵심은 메모를 해가면서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블로그로 글을 옮길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보면은 회계 교수님이 주식에는 절대 손대지 말랬는데, 이상한 교수님이시네. 안 읽고도 알 수 있는 방법, 나에게 쓰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하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하지 마라. 이익을 목적으로,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자본주의는 이익을, 사람들의 각자 자기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익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안 되죠. 문제는 회계사나 회계교수도 주식 투자에서 망한 분 수두룩하다는 거. 근데 회계하시는 분들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데,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 회계하시는 회계사 분들이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잘하기 위한 기질은 따로 있죠. 회계사분들이 뭐 재무제표를 보는 데는 일반인들보다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니까, 투자라는 거는. 의외로 EPS에 관한 언급이 없네요. EPS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EPS 중요해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주가는 이 장기 EPS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PBR, ROE 비교해서 볼 때 결국은 EPS랑 다 연결된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네, EPS랑 다 연결된 겁니다.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 정도로밖에 안 여기는지라, 누군가 잃은 돈으로 내가 따는 것이고 어차피 돈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 잃고 누군 따고 그런 식이니까요. 일단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뭐 따고 딴다 잃는다 이런 표현도 별로 안 좋고요. 합법적인 도박이라는 것도 이분이 제대로 주식 투자에 대해 공부를 안 해보셨네. 그리고 내가 잃은 돈으로 남이 딴다? 그리고 돈 총액이 정해져 있다? 아니죠.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이익을 증액해 나가고 배당금이 늘어나는데요. 그렇지 않죠. 주식을 하는 입장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돈을 쉽게 빨리 벌기 위한 주식,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투자. 이거 맞습니다. 예. 다 필요 없고 주식은 뉴스 빨리 보는 사람이 돈 법니다. 재료도 수급도 중요합니다. 재료는 있지만 수급이 없으면 주가가 오르기 힘들고, 가치 투자도 좋지만 투자 기간 동안 지옥 천당 맛볼 정도의 멘탈이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죠. 가치 투자든 뭐든 이제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살아 계실까요? 궁금하네. 이걸 보고 걱정되는 건 장기 투자를 해답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되네요. 장기 투자가 해답은 아니죠. 그렇지만 좋은 탄탄하게 성장하는 회사를 잘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도 또 없죠. 물론 장기 투자만 답은 아닙니다. 당연히. 뻘이지만 저희 아버지 주식 투자 잘못하셔서 2억 7천만 원 빚졌습니다. 뭐 어쩌고 하면 결론은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거겠죠. 예. 원래 자기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라 그러고,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사업을 하라 그러고, 주식 투자로 자기가 실패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내가 못하는 건 너희들도 못한다. 그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얘기죠. 내가 못했는데 네가 되겠냐? 남을 깔보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돈 벌 생각 마세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주식 투자자들이 힘들지 않고 돈 법니까? 기업 리서치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투자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식 갤러리 명언,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을 망친다. 는 이 글도 평범한 사람을 망칩니다. 앞서 나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고 배워야 될 건 배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생에 과도하게 심취해서 내 주제를 모르고 평범한 사람을 망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멘토링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이 글 자체가 또 누군가를 망칠 수도 있죠. 11, 10번 글 없습니다. 투자나 주식을 무슨 선비들 신선노름 요소하고 뭐 고수? 제로섬 게임에서는 누군가가 대박을 터뜨리면 누군가는 패가 망신해서 한강을 향해 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곧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이다. 이런 이치를 생각 못하니까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거죠. 투자는 뭐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분 같은데,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로섬이죠. 인베스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러스 썸이고요. 그리고 신선노름 선비들 신선노름 하는 것으로 이제 멘탈과 마인드를 다지고, 실제 시장에서는 또 신선노름 선비 아니죠. 네. 실제 시장에서는 또 호랑이처럼 변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돈 버신 분들인데 뭐 매드 소울님보다 훨씬 돈 많이 버신 분들인데 무슨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럼 본질은 뭔가요?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는 법이에요. 그쵸? 돈보다 소중한 건강과 가족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외면하면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인드로. 작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자체가 도박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예금이 최고예요. 제 생각에 제가 확신하는데 이분이 2014년에 예금이 최고라고 이렇게 쓰신 분 있죠, 엔진님. 이분 분명히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했다. 제가 손목 걸겠습니다. DBG 잘 읽었습니다. 예. 뭐 얼추 이런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글이었고요. 제가 여기 제목 남겨놓을 테니까 구글링해서 못 보신 분들은 직접 들어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또 글 쓴 거 재탕하네 하실 텐데 아무튼 종종 블로그에 쓴 글 중에 좋은 글도 소개해달라는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블로그 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